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야기, 요나스 요한손 작품이었죠. 제가 한 달 넘게였나요? 한 달 정도 미국에 있는 바람에 녹음을 제대로 못했어요. 거기 상황이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이제 다시 녹음을 하려 합니다. 다행히도 대통령 선거도 끝나서 좀 평화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기쁩니다. 그러면 작품으로 들어가죠. 10장 2005년 5월 9일 월요일 로트네시에서 양동이가 슈퍼마켓 앞을 지킨 지 벌써 나흘째였다. 그렇게 말뚝처럼 서서 볼트 또는 100살 먹은 늙은이 또는 그보다 조금 덜 사갔다는 빨강머리 옆했네 또는 말총머리라는 것 외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어떤 친구 또는 메르세데스 승용차 한 대가 혹시 나타나는지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이 장소를 감시하겠다는 생각은 그가 아닌 보스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의 동생이기도 한 더 바이올런스 갱단의 새 보스가 스몰란드의 어느 병원 앞에서 100세 노인을 목격했다는 소식은 보스에게까지 올라갔다. 이 때문에 보스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붐비는 식료품점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그의 생각은 이랬다. 한밤중에 로트네 시내를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필시 그 근방에 살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배가 고프기 마련이고 그러면 뭔가 먹어야 한다. 그리고 집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면 먹을 걸 사러 기어 나와야 한다. 아주 논리적인 계산이었다. 보스는 괜히 보스가 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슈퍼마켓 앞의 말뚝이 된 지도 벌써 나흘째. 양동이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집중력도 약간 풀어졌고 기다리는 은회색 메르세데스 대신 빨간 폭스바겐 파사트를 몰고 와 주차장에 세우고 나오는 빨강머리 여자를 금방 발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면서 참으로 기특하게도 양동이의 코앞을 지나쳐준 덕분에 어쨌든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찾고 있는 여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나이가 꽤 들었고 머리칼은 분명 빨강색이었다. 양동이의 전화 보고를 받은 스톡홀름의 보스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볼트 아니면 최소한 그 빌어먹을 100살 먹은 늙은이를 찾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양동이에게 일단 자동차 등록번호를 적어 놓은 다음 은밀하게 빨강머리를 미행해 그 결과를 다시 전화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론손 반장은 이 나흘 동안 오세다의 한 호텔에서 지냈다. 오세다는 그들이 은신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에 있었고 여기에 붙어 있어야 새로운 신고 전화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의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다. 네버 어게인 갱단의 페르군나르 예르진이라는 악당의 전화를 감청해 왔는데 소득이 있었다는 거였다. 일명 보스라고 하는 예르딘은 몇 해 전 스펜스가 다그블라데트지가 할주 교도소 내부에 네버 어게인이라는 이름의 상당한 규모의 범죄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을 때 언급된 바 있는 인물이었다. 다른 신문들도 앞다투어 이 기사를 인용 보도했고 그 통해 이야기의 중심 인물 예르딘은 모든 석간지의 일면에 이름과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매체들은 어머니의 편지 때문에 그의 원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까지는 잡아내지 못했다.
며칠 전 아르손 반장은 예르딘을 감시하고 동시에 그의 통화도 감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 드디어 에스킬스 투나의 동료들이 한 건 물어온 것이다. 통화 내용은 녹취되고 글로 옮겨져 오세다의 아론손 반장에게 팩스로 전송되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새로운 거라도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슈퍼 앞에 있는데 방금 전에 빨강머리 할망구 하나가 슈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 혼자야? 볼트는 못 봤어? 100살 먹은 영감도? 못 봤어요. 할망구 하나만 있어요. 또 사실 전 이 할망구가 맞는 건지도 메르세데스를 타고 왔나? 잘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주차장에 메르세데스는 안 보여요. 다른 차로 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세요? 그래, 나 여기 있어. 생각 좀 하고 있다고. 제기랄. 우리 중에 생각하는 놈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할 것 아냐?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지역의 빨강머리는 그 여자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나이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은 것하고. 자, 귓구멍 열고 내 말 잘 들어.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 빌어먹을 여자의 차를 따라가. 그 차의 번호판을 적어놓고 절대로 다른 멍청한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만 똑바로 알아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심하란 말이야. 그런 다음 다시 결과를 보고해. 알아먹었어? 아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네, 알아들었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즉시 전화하라고. 그리고 말이야, 다음부터는 내 선불폰 번호로 전화해. 우리끼리 전문적인 대화를 할 때는 다른 번호로 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알아요. 하지만 그건 러시아 놈들과 비즈니스 할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전 보스가 요즘 그걸 꺼놨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어휴, 이런 천치 같은 놈. 예르딘은 으르렁거리면서 전화를 끊었다. 아르손 반장은 이 새로운 요소들을 머릿속의 퍼즐에 하나하나 끼워 넣었다. 그는 예르딘이 언급한 볼트는 경찰에 파악된 네버 어게인 조직원 중 하나이며 현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뱅트 벨론드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방금 예르딘에게 전화한 자는 지금 볼트를 찾아 스몰란드에 가 있는 헬리크 훌덴, 일명 양동이라는 자일 테고, 이로써 아론소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랬다. 지금 알라는 율리우스 욘송과 베니 융베리, 그리고 융베리 소유의 메르세데스와 함께 스몰란드의 어딘가에 있다. 또 그 어떤 빨강머리 여인도 이들과 함께 있는데 양동이가 할망구라는 표현을 쓴 것 봐서 아주 젊은 여자는 아닌 듯하다. 하지만 이 점은 확인을 요하는 바 양동이 같은 친구가 할망구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늙은 사람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스톡홀름의 네버 어게인 패거리는 볼트가 그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면 볼트는 지금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긴가? 아니라면 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지? 그거야 물론 그가 죽었기 때문이지. 보스는 아직 이 사실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볼트가 그들과 함께 스몰란드에 숨어 있다고 믿는 거지. 그들과 함께. 그런데 이 빨강머리 여자는 어떻게 이 무리에 끼게 된 거지? 반장은 알란과 베니와 율리우스에 대한 철저한 신상 조회를 요청했다. 그들 중 하나에게 스몰란드에 거주하는 붉은색 머리의 누이나 사촌 누이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또 양동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 여자는 나이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은 것이라니?
무엇을 말하는 걸까? 누군가가 그들에게 제공한 정보? 누군가가 스몰란드에서 100세 노인 무리와 마주치고 그 사실을 깽단에 알려준 걸까? 처음부터 그들의 통화를 감청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다. 어쨌든 지금쯤 양동이는 장을 본 여자를 미행하여 그가 그들이 찾는 빨강머리가 아니어서 그냥 와버렸거나 알란과 그의 친구들이 있는 곳을 마침내 알아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라면 보스는 알란을 족쳐 볼트와 자기 트렁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스몰란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리라. 아론소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에스케스투나의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코니 라넬리드 검사는 처음에는 이 사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론손이 보고할 때마다 사건이 복잡해지자 태도가 달라졌다. 예르딘과 그놈의 쫄개에게 눈을 꼭 붙이고 있으시오. 라넬리드 검사의 충고였다. 예쁜 언니는 식품 등 장본 물건들로 가득 채운 판지 상자 2개를 폭스바겐 파사트의 트렁크에 실은 뒤 다시 호숫가 농가로 출발했다. 양동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차들이 국도로 접어들자 그는 이번에는 보스의 선불폰으로 전화를 걸어 빨강머리 여인의 차 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런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는 대로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약속했다. 로트네 시내를 빠져나온 파사트는 얼마 안 있어 어느 비포장 도로로 들어갔다. 과거에 한 자동차 랠리 경기 때 달려본 적 있어 양동이도 과히 낯설지 않은 길이었다. 당시 그의 여자친구가 조수였는데 코스의 절반을 달렸을 때 그녀는 자신이 지도를 거꾸로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길은 바짝 말라 있었고 앞에서 달리는 빨강머리 여자는 먼지를 엄청나게 일으켰다. 양동이가 따라가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데 앞에서 질주하던 먼지 덩어리가 홀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양동이는 엑셀을 있는 대로 밟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브라질. 양동이는 공황감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 옆엔 내가 어디에서든가 방향을 튼 모양이었다. 따라서 유턴을 해 돌아가면서 분기되는 길이 있는지 살피기만 하면 되었다. 과연 거기서 1km 정도 내려가니 길섭에 편지함 하나가 보이더니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다. 그래, 바로 저기야. 양동이는 핸들을 획 돌렸다. 너무 열광한 나머지 이 길이 어디에 이르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차를 몰았다. 은밀하고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실종된 지 오래였다. 양동이는 맹렬한 속도로 달렸고 길이 끝나면서 갑자기 조그만 마당이 나타나는 것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차를 조금만 더 빨리 몰았더라면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도 없이 그 마당에서 어떤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노인을 치어버리고 말았으리라. 그런데 그 동물은 코끼리? 그동안 알란과 소냐는 매우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금방 마음이 통했다. 사실 그들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가 어느 날 창문에서 뛰어내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면 다른 하나는 호수에 뛰어들어 똑같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둘이 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오랫동안 세상을 편력한 바 있었다. 더구나 알란은 주름으로 쭈글쭈글한 소냐의 머리통이 지혜 깊은 노인네의 머리통과도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냐는 지닌 재주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여주는 성격이 아니었으나 이 노인네는 무척 마음에 들었다. 자기에게 과일도 주고 코도 긁어줄 뿐 아니라 아주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양반이었다. 그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으나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았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냥 좋았다. 때문에 녀석은 그가 앉으라고 하면 앉았고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라고 하면 돌았다. 심지어 그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뒷다리로 서는
묘기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사실 그가 사과 한두 알 주거나 코를 긁어주는 것은 그저 보너스일 뿐이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디 이 소냐가 그렇게 값싼 존재인가? 예쁜 언니는 두발 동물들을 위한 커피와 개를 위한 별식을 준비하여 베니와 보스터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율리우스가 호수에서 지칠 줄 모르고 농어를 낚는 동안 알란과 암코끼리가 날마다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봄이었지만 날씨는 꽤 더웠다. 일주일 전부터 계속 땡볕이 내리쬐고 일기예보는 고기압이 계속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었다. 건축가도 거의 될 뻔했던 베니는 예쁜 언니가 새로 산 버스에 소냐도 탈 수 있게끔 내부 개조 설계도를 쓱쓱 그려주었다. 예쁜 언니는 율리우스가 단지 도둑일 뿐 아니라 망치와 못을 능숙하게 다루는 전직 목재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이 사내들은 그리 나쁜 친구들이 아니며 이들이 밤중에 처음 찾아왔을 때 그대로 쫓아버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보스터에게 속삭였다. 율리우스는 베니의 지시에 따라 꼼꼼히 작업한 끝에 단 하루 만에 버스의 내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알란의 도움을 받아 시험삼아 버스에 올라본 소냐는 사뭇 만족한 기색이었다. 녀석의 등치에 비해 다소 비좁긴 했지만 먹이통이 앞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씩 2개나 되고 오른쪽에는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끔 물통도 구비되어 있었다. 바닥은 약간 경사져 있고 뒤쪽에는 배설물을 받을 수 있게 구덩이 같은 긴 홈이 파여 있었다. 그 안에 여행 중에 나오는 배설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건초로 가득 채웠다. 이뿐만 아니라 베니는 버스의 양옆에 구멍을 내어 나무랄 데 없는 통풍구까지 설치했다. 또한 운전석 뒤에는 미닫이식 투명창을 달아 소냐가 차가 달리는 동안에도 자신의 은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요컨대 버스는 며칠 만에 코끼리용 호화 캠핑카로 탈바꿈한 것이었다. 그들은 출발 준비를 하면 할수록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모두가 이 호숫가 농가의 삶을 무척이나 좋아하게 된 것이다. 특히나 예쁜 언니와 베니의 심정은 그랬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둘이서 같은 방을 쓸 수 있는데 구태여 다른 방의 이불을 더럽히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하고는 잠자리를 합쳤다. 또 그들은 훈훈한 벽난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는 알란의 기상천외한 모험담을 들으며 길고도 멋진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다. 월요일 아침 찬장과 냉장고가 텅 비어버려 예쁜 언니는 로트네에 장을 보러 가야 했다. 그녀는 신중을 기하고자 자신의 낡은 폭스바겐 파사트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는 여전히 창고 뒤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자들과 자신이 먹을 식품들로 상자 하나를 채우고 그 상자에는 소냐를 위한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신선한 사과들을 챙겨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과 상자를 알란에게 맡긴 뒤 다른 식품들은 부엌의 서늘한 곳에 정리했다. 그런 다음 베니와 부스터가 있는 베란다로 갔다. 율리우스도 잠시 낚시를 멈추고 와서 그들과 담소를 나눴다. 바로 그 순간 포드 머스탱 한 대가 알란과 소냐를 치어버릴 듯한 기세로 마당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소냐는 그 누구보다 침착했다. 사실 녀석은 알란이 주려던 사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어쩌면 그러는 중에 뭔가를 들었을 수도 있다. 제자리에서 빙그르르 한 바퀴 도는 모기를 보여주다가 집채만한 궁둥이를 알란과 불청객 쪽으로 내민 채 딱 멈춰 선 걸 보면 말이다. 두 번째로 침착한 이는 알란이었다.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긴 그는 달려드는 포드 머스탱 앞에서도 마치 남의 일인 양 태어냈다. 차가 섰나? 다행이로구만. 이 침착선 경연의 동메달은 부스터 차지였다.
평소 누가 찾아와도 날뛰거나 지서대지 않도록 엄격한 교육을 받아온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왕방울만하게 떴다. 반면 예쁜 언니와 베니와 율리우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베란다 난간에 배를 붙이고 사태의 추이를 관찰했다. 그 다음 일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깜짝 놀란 양동이는 머스탱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뒷좌석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뒤져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코끼리의 푸짐한 궁둥이를 겨누었다가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총구를 돌려 알란과 베란다에 나란히 서 있는 세 사람을 겨누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은 무작정 외쳤다. 손들어! 손들라고? 이 말은 알란이 상당히 오랜 기간 들어온 말들 중 가장 멍청한 말이었던지라 그는 이 질문에 주절주절 논평을 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신사부는 우리가 손을 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100살 먹은 늙은이가 사과를 던져 공격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여기 계신 이 숙녀분께서 벨기에 딸기로 기총소사라도 할 거라고 걱정하시나? 그것도 아니라면 알았어. 그놈의 손은 올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허튼 수작하면 용서 없어. 알았어? 허튼 수작이라고? 어떤 종류의 허튼 수작을 말씀하시나? 그 주둥이 좀 닥쳐, 하라범! 그딴 소리는 집어치우고 그 빌어먹을 트렁크가 어디 있는지나 빨리 말해. 그리고 그걸 지키기로 되어 있는 친구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말하고. 아이고, 올게 왔구나. 예쁜 언니는 속으로 탄식했다. 아무도 양동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머리통 터지게 머리만 굴리고 있었다. 어쩌면 이 장면에 등을 돌리고 있는 코끼리만이 예외일 수도 있겠는데 녀석은 벼랑간 창자 속을 시원하게 비우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코끼리가 용변을 볼 때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겐 큰 주의가 요망되는 법이다. 이게 뭐야? 양동이는 몇 걸음 도망가면서 비명을 질렀다. 우라지. 그런데 당신들은 도대체 코끼리를 왜 데리고 있는 거야? 바로 이 순간 부스터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녀석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다. 이 불청객을 향해 지서대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규칙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양동이는 이 집에 독일 셰퍼드가 한 마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금방이라도 쏠 것처럼 권총을 휘둘렀다. 이때 알란의 100년 묵은 두뇌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가 불사의 생명을 얻을 거라면 또 모를까 사실 그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아이디어였다. 여하튼 그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뒤 행동을 개시했다. 먼저 약간 바보 같은 미소를 머금고 권총을 든 친구에게 똑바로 나아갔다. 그런 다음 늙은이 특유의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유, 그 권총 참 멋지기도 해라. 그거 당신 거요? 내가 좀 만져봐도 괜찮겠수? 베니와 율리우스와 예쁜 언니는 노인네가 갑작스레 망령이 든 거라고 믿었다. 알란, 멈춰요! 베니가 소리쳤다. 저 사람 말이 맞아. 당장 서지 않으면 쏴버릴 거야. 영감탱이! 양동이가 경고했다. 알란은 발을 질질 끌면서 계속 나아갔다. 양동이는 점점 더 위협적인 자세로 권총을 노인에게 겨누었다. 그리고 나서 알란이 원했던 바로 그것을 했다. 무심결에 다시 뒤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코끼리 배설물이 이룬 진창을 한 번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균형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양동이는 몰랐지만 이제는 잘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쭉 미끄러진 그는 두 팔을 풍차처럼 돌리며 균형을 잡으려 애쓰다가 남은 한 발마저 진창에 빠져버렸다. 그의 몸은 기우뚱하면서 꽈당 넉장거리를 해버렸다. 앉아, 소냐, 앉아.
알란이 자신이 구상한 위험천만한 계획에 따라 코끼리에게 지시했다. 안 돼, 소냐! 아이 씨발, 안 돼! 앉지 마! 알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한 예쁜 언니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왜? 양동이가 똥 속에서 토악질을 했다. 모두에게 등을 돌리고 있던 소냐는 알란의 지시를 들었다. 너무나도 좋은 나의 알란. 암코끼리는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게다가 자신이 엄마나 다름없는 예쁜 언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앉지 마에서 마는 후피 동물의 어휘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냐는 앉았다. 녀석의 육중한 궁둥이는 무언가 따뜻한 것 위에 살포시 얹혔다. 이어 우지직하는 소리와 참새가 짹 하고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니 긴 정적이 뒤를 이었다. 소냐는 얌전히 앉아 있었다. 예쁜 짓을 했으니 사과를 몇 개 더 줄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이로써 둘이군. 율리우스가 탄식했다. 에이 씨발 역같은. 예쁜 언니가 오만상을 지었다. 헐. 베니가 혀를 찼다. 소냐야, 여기 사과 한 개 더 먹어라. 알란이 말했다. 일명 양동이라고 하는 헨리크 홀데는 아무 말도 없었다. 보스는 3시간 동안 양동이의 소식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자 이 한심한 놈에게 필시 뭔가 일이 일어난 거라고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인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지 않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늘 그렇듯 자신이 나서야 했다. 먼저 보스는 양동이가 보내준 자동차 등록번호를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는 그것이 스몰란드주 시에토르프 마을에 거주하는 구닐라 비에르 쿤루트라는 여자 명의의 빨간색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번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1장 1945년부터 1947년 누군가가 데킬라 1리터를 퍼마시고 나서 단 1초 만에 정신이 말짱해졌다고 말한다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건 실제로 해리 트루먼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음을 접한 부통령은 알란과의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에 부득이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자신을 최대한 빨리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데려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덕분에 레스토랑에 혼자 남게 된 알란은 지금까지 먹은 음식값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 수석 웨이터와 한참을 싸워야 했다. 그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될 뿐인데 설마 음식값을 떼먹기야 하겠느냐. 더구나 당신은 방금 전 트루먼 씨의 새 주소를 알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결국 수석 웨이터는 그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터덜터덜 걸어서 연구소로 돌아온 알란은 미국 최고의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들을 보좌하는 조수 겸 커피 웨이터의 생활로 다시 돌아왔다. 한데 이 학자들은 왠지 그를 약간 거북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며칠 뒤에는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져 알란은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했다. 이때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어이 알란, 나 해리일세. 해리라니? 어떤 해리? 알란이 되물었다. 트루먼, 이런 대통령 해리 S. 트루먼도 몰라? 와, 멋진데? 일전에 식사는 고마웠어요. 대통령 각하. 그런데 혹시 집에 돌아갈 때 직접 조종관을 잡은 건 아니시겠죠? 아니, 그런 일은 없었단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포스2에 구비된 안락의자에 누워 푹 잘 수 있었으며 5시간 뒤 비행기가 착륙할 때가 돼서야 잠에서 깨어났단다. 헨리 트루먼은 전임자가 갑작스레 사망해 몇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알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짬을 내어 여기에 한번 들러줄 수는 없는가? 알란은 물론이라고 대답했고 다음날 아침 당장 짐을 싸서 로스 엘라모스 연구소에 영원한 작별을 구했다.
미 합중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는 알란이 상상했던 것만큼이나 타원형이었다. 지금 그는 거기에 앉아 몇 주 전에 술벗이었던 사내가 하는 말을 차분히 듣고 있었다. 지금 대통령은 복잡한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무시해버리기 힘든 어떤 여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숭메이링이었다. 혹시 알란도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녀는 중국 국민당의 수장인 장제스의 부인이었다. 빼어난 미모의 그녀는 미국에서 공부했으며 루스벨트 부인과 절친한 사이였다. 그녀는 수만 명의 청중을 몰고 다녔고 심지어 국회에서 연설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반공 투쟁과 관련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신에게 구두로 약속해 준 것들을 지키라고 닥달하는 통에 트루먼은 진이 빠질 지경이었다. 정치에 관련한 문제일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알란이 말했다. 미국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피하기 힘든 문제지. 해리 트루먼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트루먼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국민당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싸움은 이들이 만주에서 공동 전선을 펼쳐 잠시 소강 상태를 맞고 있단다. 하지만 일본이 항복하는 즉시 중국은 다시 내전의 불길에 휩싸일 거란다. 일본이 항복할지는 어떻게 알죠? 알란이 물었다. 왜 그러는지는 자네가 이 나라에서 제일 잘 알 텐데. 트루먼은 이렇게 대꾸한 다음 곧바로 주제를 돌렸다. 그는 중국의 내부 정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알란으로서는 따분하게 그지없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첩보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이 내전의 승자가 될 것 같으며 OSS, 즉 미국 전략정보국은 장제스의 군사 전략에 의문을 품고 있단다. 지금 그는 도시에만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방치해 공산주의자들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놔두고 있다는 거였다. 물론 미국 정보국은 공산당 수령 마오쩌둥을 조만간 제거해버릴 수 있겠지만 그 사이 그의 이념이 중국 민중 사이에 뿌리를 내릴 위험이 있단다. 심지어 장제스의 부인, 그 짜증나는 숭메이링 여사조차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란다. 이 때문에 그녀는 남편과 별도로 독자적인 군사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알란은 너무나 지루해 듣기를 멈춰버렸다. 그저 멍하니 타원형 집무실을 바라보며 잡념에 빠져들었다. 저 유리창은 방탄유리일까? 왼쪽의 난문은 어디로 통할까? 거대한 양탄자를 세탁하러 가져가려면 무게가 엄청나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결국 그는 대통령이 자기 설명을 이해했는지 알아보려고 또 한바탕 지루한 질문을 늘어놓기 전에 그의 말을 끊고 이렇게 물었다. 미안한데요, 해리. 나한테 바라는 게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농촌 지역에서 활개치는 것을 저지하는 일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나한테 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숭메이링은 우리더러 무기 제공 등 군사 원조를 강화해 달라고 쪼아대는데 그래서 나한테 바라는 게 대관절 구체적으로 정확히 뭐냐고요. 알란이 세 번째로 묻자 대통령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자네가 중국에 가서 다리들을 좀 폭파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일이라면 빨리 좀 얘기하시지. 알란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최대한 많은 다리를 날려줘야 해. 공산주의자들의 통행료를 가급적 많이 파괴하여 새로운 나라를 구경한다는 건 신나는 일이죠. 난 자네가 숭메이링의 부하들에게 다리 폭파하는 법을 훈련시켜서 언제 출발하죠? 물론 알란은 폭약 전문가였다. 그리고 술 몇 잔을 나누면서 몇 시간 만에 미국 대통령과 절친이 된 사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스웨덴 사람이었다. 만일 알란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왜 이 임무를 수행할 인물로 외국인인 자신을 선택했느냐고 물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대통령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서로 별개이면서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두 개의 군사 지원 프로젝트를 공공연히 진행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미국은 장 제스와 국민당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다리들을 날려버리기 위해 폭약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을 은밀히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작전을 지휘할 사람은 다름 아닌 장 제스의 아름다운 부인, 하지만 트루먼이 보기에는 뱀 같은 여자이며 반은 미국인이라 할 수 있는 쑥메이링이었다. 가장 고약한 점은 이 모든 게 쑥메이링과 엘리너가 차 한잔 마시는 중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은 알란 칼송을 쑥메이링에게 소개해 준 다음 자기는 이 머리가 지끈지끈한 일에서 손을 뗄 생각이었다. 그의 일정에 잡혀있는 다음 업무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심지어 직접 버튼을 누르는 수고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 필리핀의 동부에 위치한 한 섬에서 B-29 폭격기 한 대가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수차례 성공적인 실험을 거친 뒤였다.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 그 다음 날은 1945년 8월 6일이었다. 이제 삶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던 알란 칼손은 쑥메이링과 처음 만났을 때 기분이 약간 잡쳐버렸다. 그는 워싱턴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묵고 있는 그녀에게 연락해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겹겹이 둘러싼 경호원들을 통과해 마침내 그녀와 마주한 그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부인. 전 알란 칼손입니다. 쑥메이링이 그가 내민 손은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있는 알라 기자를 가리키며 딱딱하게 명령했다. 앉아요. 알란 칼손은 지금까지 정신병자와 파시스트를 비롯해 별의별 취급을 다 받고 살아왔지만 개로 취급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의 말투에 대해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할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알라 기자가 매우 편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알란이 자리에 앉자 쑥메이링은 알란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즉 정치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있는 양 얘기했는데 알란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기 그지없었다. 어떻게 무덤에 누워 계신 양반이 이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있다는 거지? 쑥메이링은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저지하고 그 어릿광대 같은 마오쩌둥이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독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왜 그토록 시급한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장 제스는 문제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다. 두 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감정적으로 말이에요. 알란이 물었다. 쑥메이링은 싸늘하게 대꾸하기를 그 문제는 당신 같은 하찮은 인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였다. 그리고 당신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를 받들어 이 작전을 수행하라고 보낸 사람이니 앞으로는 자기가 질문할 때만 입을 열란다. 알란은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화를 내는 것이 천성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말대꾸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잘했다. 내가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만일 그 뒤 변한 게 있다면 신문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해주기로 한 것은 트루먼 대통령이 특별히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인께서 계속 이렇게 화를 내신다면 나도 더 이상 부인을 괴롭히고 싶지 않네요. 중국은 다음 기회에 방문해도 되니까요. 또 달이 폭파하는 일이라면 벌써 충분히 해봤고요.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그녀가 불교도와 결혼하는 것을 어머니가 막으려 했던 이후 쑥메이링에게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그녀는 그 결혼 덕분에
만인 지상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않았던가. 여기서 쑥 메이링은 잠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뭔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루즈벨트 부처를 자신의 친한 친구라고 말하면 미국인들은 모두 벌벌 떨었다. 그런데 이자는 대관절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지? 그 요령 없는 트루먼은 왜 이런 인간을 보낸 거야? 쑥 메이링은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내는 타입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법. 그녀는 접근 방식을 달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아직 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이번에는 유럽식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영영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편이 낫겠죠. 알라는 분을 오래 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영영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편이 낫다. 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러시아 혁명이 터지기 바로 전날 니콜라이 차르에게 가서 붙은 자기 부친의 한심한 예도 있지 않은가? 이틀 후 알라는 쑥 메이링과 그녀의 개인 경호원 20여 명과 함께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곳에는 그들을 다이나마이트와 함께 상하이까지 실어다 줄 선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라는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쑥 메이링과 마주치지 않고 지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 숨어 있기에는 배가 너무 작았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매일 저녁 선상실에서 열리는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 좋은 점은 음식이 푸짐하다는 것이고 불편한 점은 거기에 알란과 선장만 있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정치 얘기를 하는 쑥 메이링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점이 또 하나 있었다. 바나나가 주재료인 어떤 끔찍한 녹색 음료를 술이랍시고 식탁에 올려놓는데 그 예절 바른 알라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릇 술이라 하는 것은 목구멍에서 뱃속까지 단번에 넘어가 주어야지 이것처럼 입천장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반면 쑥 메이링은 이 음료를 꽤나 좋아했고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의 끝없는 정치적 횡설수설은 개인적인 어조를 띄어갔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어릿광대의 마오쩌둥과 그의 공산주의자 졸개들이 내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모두 군사 원수로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기 남편 장제스탓이라고 주장했다. 그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남부 도시 충칭에서 마오쩌둥과 평화협정과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선장님, 그리고 카알손 씨,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공산주의자와 협상을 벌이다니요. 쑥 메이링은 평화협상은 깨진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정보 요원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산군이 수찬성의 황량한 산지에 집결해 그들의 수령을 기다리고 있단다. 쑥 메이링의 정예 요원들 생각으로는 어릿강대와 그의 졸개들은 북동쪽의 산시성과 후난성으로 올라가면서 가증스러운 선전 작업을 이어 나갈 것이며 이는 그녀도 같은 의견이란다. 알라는 그녀의 설명을 밤새도록 듣고 있어야 할 불상사를 피하려고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으나 예절 바른 선장은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는 달짝지근한 바나나 술을 그녀의 잔에 부어주며 질문을 거듭했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이 왜 그렇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가 이해한 바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이 군사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는 것 같던데 이 질문은 지옥 같은 저녁 시간을 적어도 1시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쑥 메이링은 대답하기를 자신의 칠푼이 같은 남편은 젖소와 다름없는 지능과 카리스마를 지녀 무엇보다도 도시를 장악해야 한다는 멍청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단다. 쑥 메이링이 자신은 마오쩌둥을 정면 공격하겠다는 야심은 전혀 없단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란다.
어떻게 제대로 무장도 안 된 20명의 인원이, 아니 칼손 씨까지 합하면 21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수천성의 험준한 산지에서 마오쩌둥의 대군과 맞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계획은 훨씬 교모해요. 그녀의 계획 첫 번째 단계는 공산당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어릿광대의 기동성을 제한하는 거란다. 두 번째 단계는 그녀의 천치 같은 남편에게 이해시켜주는 거란다. 공산주의자들이 발목이 묶여 활동이 뜸해진 농촌 지역에 신속히 군대를 보내어 중국 인민을 공산주의자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민당이며 그 반대는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을 데리고 있으면 국민의 지도자가 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지금 숭메이링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 어릿광대 마오쩌둥조차 이해하고 있건만 오직 그 칠푼이 같은 짱제스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다. 그런데 소도 뒷걸음질 치다 가끔 쥐를 잡는다고 이 칠푼이 짱제스도 잘한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평화협상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을 다른 곳이 아닌 충칭으로 부른 점이란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평화협상이 결렬된 뒤 어릿광대와 그의 졸개들이 적어도 숭메이링의 개인 경호대와 칼손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양쯔강 이남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란다. 이 상태에서 칼손이 다리 몇 개만 폭파시키면 어릿광대는 꼼짝없이 티베트의 산지에 갇힐 거란다. 만일 그때 이미 마오쩌둥이 양쯔강 이북에 올라와 있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니란다. 공격 방향만 약간 바꿔주면 된단다. 강이 5,000개나 된다는 중국 땅에서 이 기생충은 결국 도관에 든 쥐란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튀려고 마음먹든 그를 가로막을 물은 있으니까. 기생충, 어릿광대. 알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어릿광대 기생충과 전쟁 중인 젖소 IQ의 칠푼이 무능력자, 멍청이,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바나나 술에 취해 떠들어대는 뱀. 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데 선장님, 이건 이 문제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긴 한데요. 혹시 이 배에 시납스가 몇 방울이라도 있나요? 이 느끼한 바나나 술 좀 씻어내리고 싶어서요. 아니, 유감스럽게도 선장에겐 그런 게 없단다. 하지만 칼손 씨가 색다른 풍미를 맛보고 싶다면 술이야 얼마든지 있단다. 레몬술, 크림술, 바카주. 이것도 아무 관계없는 문제긴 한데요. 우리 상하이에는 언제 도착하죠? 양쯔강은 평범한 강이 아니었다.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며 어떤 곳에서는 강폭이 1km에 달하는 바다 같은 대하였다. 또한 내륙 깊이 들어간 곳에서도 수심이 충분히 깊어 수천 톤의 대형 선박들도 항해가 가능했다. 또한 논밭과 들판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기나긴 강이었다. 알란 칼송과 숭메이링의 개인 경호대 출신 20명의 특공대는 공산주의자 벤처 사업가 마오쩌둥의 삶을 최대한 힘들게 하기 위해 배를 타고 수찬성을 향해 강물을 거슬러 올랐다. 이 긴 여행이 시작된 것은 충칭 평화 협상이 예상대로 실패로 돌아간 지 이틀 뒤인 1945년 10월 12일이었다. 항해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호원들은 배가 항구에 닿을 때마다 2, 3일을 푹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암고양이가 타이페이 근처의 별장에 잠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가자 생쥐들이 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렇게 일행은 난징, 우후, 이장, 안칭, 주장, 황스, 우한, 외양, 이두, 팽제, 완센, 충칭, 루저우에서 기항하며 주색 잡기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질펀한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자금을 금방 고갈시키기 마련이어서 숭메이링의 경호대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야 했다. 항구의 배에
산물을 싣고 싶은 농부는 세금 5위안을 내든지 아니면 물건을 들고 돌아가든지 양자택일해야 했다. 불평하는 자는 머리에 총알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돈은 곧바로 그 도시의 가장 음침한 거리들에서 사용되었는데 매우 편리하게도 그런 거리들은 거의 항상 항구 근처에 있었다. 알란의 생각으로는 쑥메이링이 정말로 중국 민중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먼저 그녀의 측근들에게 주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문제이지 알란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었다. 아무튼 2달이나 걸려 배가 목적지인 스촨성에 겨우 도착하고 보니 마오쩌둥과 그의 군대는 이미 북쪽으로 떠난 지 오래였다. 게다가 공산군은 예상과 달리 산길로 달아나지 않고 본지 쪽으로 내려와 이빈시를 방어하기 위해 남아있던 한 국민당 부대와 한바탕 전투를 벌였다는 거였다. 이빈시는 하마터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뻔했다고 한다. 공산군의 공격에 국민당 병사 3천여 명이 전사했는데 그중 2,500명은 술에 취해 싸울 수 없는 상태였으며 쫄쫄 굶고 싸운 공산당 전사자가 불과 300여 명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이빈 전투는 국민당에게 한 가지 소득을 안겨주었다. 50명의 포로 가운데 진주가 하나 숨어 있었다. 49명의 병사는 전원 총살되어 구덩이 하나에 던져졌지만 50번째 포로는 다름 아닌 장칭, 즉 여배우였다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되었고 또 무려 마오쩌둥의 3번째 부인식이나 된 미녀 장칭이었다. 이빈의 국민당군 사령관과 쑥메이링의 경호원들 간의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스타포로 장칭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때까지 사령관은 장칭을 가둬놓기만 하고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왜냐하면 경호대가 탄 배가 쑥메이링도 함께 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천하의 쑥메이링하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하지만 쑥메이링이 타이베이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령관으로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장칭은 먼저 최대한 잔혹하게 능욕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도 숨이 붙어 있으면 총살될 것이었다. 쑥메이링의 부하들은 강간 자체에는 전혀 의의가 없었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참여해 도와줄 용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를 쑥메이링이나 최소한 장체스에게 데려가 그들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게 해야 했다. 풍부한 국제 경험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경호원들은 기껏해야 시골 군바리에 불과한 이빈 주둔군 사령관에게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오만하게 설명했다. 결국 사령관은 마지못해 동의하고 그날 오후에 진주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합의를 본 쑥메이링의 부하들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시내에서 질펀한 술판을 벌이기로 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여배우와 함께 보낼 그 흐뭇한 시간들을 상상하며 벌써부터 들떠 있었다. 사령관과의 이 마지막 협상이 벌어진 곳은 알란과 경호원들을 상하이에서 여기까지 실어온 배의 갑판이었다. 알란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들이 거의 다 이해되는 것에 스스로도 놀랐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배가 기항해 경호원들이 항구에 놀러갈 때마다 그는 그의 주방 보조인 어린 아밍에게서 중국어를 배웠던 것이다. 소녀는 훌륭한 교사여서 2달 만에 알란에게 상용 중국어, 특히 온갖 상말과 욕설을 듣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어렸을 때 알란은 술 한잔 할 기회가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믿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겨우 6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성직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조심해. 가장 고약한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성직자들이란다. 아버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한 죄 없는 승객의 얼굴에 펀치를 날린 날에도 얼큰하게 취해 있었고 그 덕분에 스웨덴 철도청에서
즉각 해고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일화는 어머니가 현명한 충고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알란아, 주정뱅이들을 조심해라. 사실 제일 조심했어야 하는 사람은 나였지만 말이다. 아이는 자라나 어른이 되었고 부모의 의견에다 자신의 의견을 참가했다. 그는 정치가들도 성직자들과 똑같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공산주의자건 파시스트건 인종주의자건 자본주의자건 간에 어떤 정치적 신념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았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과일 주스를 마시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에는 여전히 동감이었다. 또 사람이 가끔 술을 한잔 할 수는 있지만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에도 공감했다. 이런 알란이기에 양쯔강을 타고 다시 내려오는 동안 쑥메이링과 20명의 술꾼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다. 술을 진탕 마신 어느 날 밤 한 명이 난간 아래로 떨어져 익사해 이제 경호원은 20명이 아니라 19명이었지만 또 알란은 경호원들이 지금 선창에 갇혀있는 포로를 성폭행하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공산주의자이고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유로 그런 짓을 당해야만 하는가? 알란은 포로와 함께 배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주방 보조 소년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면서 여행에 필요한 비상식량을 마련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아밍은 자기도 데려간다는 조건으로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때 19명의 경호원 중 18명, 즉 배의 선장과 주방장은 이빈의 홍등가에서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제비뽑기에 걸린 19번째 사내는 우거지상을 하고 장칭의 감방으로 내려가는 계단문을 지키고 있었고 알란은 그에게 말벗이 되어주겠다며 술을 한 잔 권했다. 사내는 지금 자신이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포로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건을 화주나 홀짝거려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고 말고 물론 그 말이 옳아. 알란이 맞장구 쳤다. 하지만 딱 한 잔만 하는 건데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건 그래.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딱 한 잔 정도야 문제될 것 없겠지. 2시간 뒤 주방 보조 소년이 부지런히 안주거리를 해다 바치는 가운데 알란과 간수는 독한 미주를 2병째 끝내고 있었다. 얼굴이 불쾌해진 알란은 머리도 약간 알딸딸했다. 반면 간수는 대취하여 갑판에 꼬꾸라져 잠들어 버렸다. 자, 이것 보라고. 알란은 발치에서 인사불성인 채로 코를 고는 간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앞으로 자네는 스웨덴 사람하고 술 마시기 내기는 하지 마. 자네가 핀란드 놈이나 러시아 놈이 아니라면 말이야. 폭약 전문가 알란 칼손, 주방보조 아밍, 그리고 이들에게 큰 은혜를 잊게 된 장칭은 야음을 틈타 배에서 빠져나왔다. 그런 다음 과거 장칭이 남편의 부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바 있는 산악지대로 들어갔다. 얼마 안 있어 아밍이 준비한 비상식량이 바닥났지만 이 지역의 티벳 유목민 사이에서 장칭은 잘 알려진 인물이어서 먹을 것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처럼 티베트인들이 인민해방군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내전에서 승리하면 티베트가 독립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장칭은 국민당이 점령한 지역을 크게 우회해 가급적 빨리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험준한 산악지대를 따라 몇 달 동안 올라가다 보면 결국 산시성의 시안에 이르고 도중에 너무 꿈을 떼지 않는다면 거기서 남편도 만날 수 있을 터였다. 주방보조 아밍은 신이 났다.
장칭이 나중에 자기를 마오쩌둥의 직속 부하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쑥메일인가 부하들이 하는 짓을 보고 충격을 받아 마음속으로는 이미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그는 이렇게 일거에 원하는 편으로 들어가고 계급도 올라가게 되었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알라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해 나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단다. 장칭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녀도 같은 의견이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고향이 아주 멀리 떨어진 스웨덴인 걸 알고 있었다. 칼손 씨는 거기까지 어떻게 갈 생각인가요? 알라는 대답했다. 배와 비행기가 편리한 교통수단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세상 대양들이 이상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탓에 이 중국 한복판에서 스웨덴까지 가는 해로는 육로보다도 멀 것이다. 또 공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온 길이 산지이긴 하지만 단 한 군데도 보지 못했다. 또 솔직히 말해 주머니 사정도 그리 넉넉지 못해서 난 걸어갈 겁니다. 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어느 마을의 촌장에게는 발바닥에 닳도록 세상을 돌아다니는 동생이 있었다. 그는 북쪽으로는 울란바토르까지, 서쪽으로는 카불까지 갔었다. 남쪽으로는 동인도까지 내려가 벵골만에 발을 담근 적도 있다고 했다. 지금은 고향집에 돌아와 쉬는 중이었는데 촌장은 그를 불러 알란 칼손 선생께서 스웨덴까지 돌아가시는데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세계 지도를 한 장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동생이 작업의 결실을 가지고 돌아온 것은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아무리 옷을 두껍게 껴 입는다 해도 엉성한 세계 지도 한 장과 방향 감각 하나의 의지에 히말라야를 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생각이었다. 알라는 이 거대한 산맥을 북쪽으로 에둘러 돈 다음 아랄해와 카스피해의 북쪽을 거쳐 유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골방에서 얼기설기 그린 지도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했다. 장친과 아밍에게 작별을 구한 알라는 티베트를 횡단하고 히말라야를 넘은 다음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그리고 유럽을 통과하는 대장정에 올랐다. 2달 정도 걸어갔을 때 알라는 자신이 산맥의 잘못된 사면을 타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하여 넉 달 뒤 알라는 마침내 히말라야 산맥의 올바른 사면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전진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느꼈다. 그는 한 조그마한 산간 마을에서 몇 마디 할 줄 아는 중국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낙타 한 마리의 가격을 흥정했다. 결국 낙타 주인이 이 거래에 자기 딸을 포함시킨다는 조건을 마지못해 포기하고서야 두 사람은 합의를 볼 수 있었다. 그 딸도 함께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다. 어떤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함은 아니었다. 그런 욕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이미 룬드보리 박사의 수술실 양동이 속에 내려놓은 터였다. 그를 솔깃하게 한 것은 그녀와의 동행이었다. 티베트 고원 위를 걷다 보면 때로는 약간 외로운 시간들도 찾아오기 마련이므로 하지만 문제의 처녀가 사용하는 티베트 버마 계열의 방언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알라는 만일 어떤 지적 자극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낙타와 대화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처녀가 계약에 따라 성적인 결합을 바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그런 냄새를 맡았다. 알란 칼손은 낙타 등에서 끄덕끄덕 흔들리며 혼자서 2달을 더 여행한 끝에 역시 낙타를 탄 3명의 이방인과 마주쳤다. 알라는 알고 있는 외국어를 총동원해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스웨덴어.
다행히도 영어가 통했다. 그들 중 하나가 당신은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알란은 자신은 알란이며 스웨덴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여행자들은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로 이 낙타를 타고 북유럽까지 갈 생각이요? 물론이죠. 외레순드 해협을 건널 때는 잠깐 배를 타야겠지만요. 세산에는 외레순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기색이었다. 외레순드 해협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에 있는 폭이 5에서 27km 남짓한 좁은 해협이다. 그들은 알란이 미국과 영국의 하인에 불과한 이란의 샤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자기들과 동행하자고 청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테헤란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다 만난 사이였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들이 이 언어를 배운 목적은 영국 여왕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는 그들의 영웅 마오쩌둥의 나라 중국에서 2년을 보내며 공산주의를 배웠고 지금은 이란으로 돌아가는 길이란다. 우린 마르크스주의자요. 그들 중 하나가 엄숙하게 말했다. 우린 노동자의 이름으로 투쟁하고 있고 우린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이란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며 우린 자본주의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만인의 사회 경제적 평등이라는 토대 위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요. 만인은 각자의 능력대로 생산하고 각자의 필요대로 공급받게 될 것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가지고 있는 짐 속에 술 좀 있나요? 물론 있단다. 잠시 술병이 낙타들 사이를 돌았고 그 즉시 알란이 이 여행이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로부터 11달 뒤 네 사람은 적어도 3차례 서로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함께 길을 갔기에 눈사태와 비적대와 혹한과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낙타들 중 2마리는 도망갔고 3번째 녀석은 잡아 먹어야 했으며 4번째 놈은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뇌물로 사용했다. 알란은 히말라야를 넘는 것이 그렇게 쉬우리라 생각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세 공산주의자 이란 친구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던가를 나중에야 깨달았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골짜기의 모래폭풍도 강의 범람도 산봉우리에서 겪어야 했던 영하 40도의 강추위도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하 40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들은 1946년에서 1947년 사이의 겨울에 해발 2000m 지대에서 살인적인 혹한을 만나 그곳에 캠프를 세우고 겨울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적도 있었다. 새 공산주의자들은 알란을 그들의 투쟁에 끌어들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 특히 그가 폭발물 다루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는 더욱 그랬다. 알란은 그들에게 행운을 빌어 주었지만 자신을 웩스홀트의 고향집에서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18년 전에 이 고향집을 다이너마이트로 콩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결국 새 혁명가는 알란을 그들의 과업에 끌어들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한 명의 좋은 길벗으로 눈이 좀 퍼붓는다고 하여 엄살 부리는 일이 없는 괜찮은 친구로 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행이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며 잠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틈을 이용해 알란이 염소젖으로 술을 만들어내자 그를 한층 우러러 보았다. 그가 어떤 요술을 부렸는지 새 혁명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염소젖은 그윽한 화주로 둔갑했고 그 덕분에 시간은 조금 덜 지루해지고 추위는 한결 견딜만 해졌으니 말이다. 1947년 봄 그들은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의 남쪽 사면에 다다랐다. 이란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새 혁명가 친구는 그들의 조국에 품은
놀라운 계획들에 대해 열광적으로 떠들었다. 이제 이란 땅에서 외세를 깨끗이 몰아낼 때가 왔다. 영국 놈들은 썩어빠진 샤를 참으로 오랫동안 떠받쳐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영국의 애완견 노릇에 지친 샤가 버티기 시작하자 영국 놈들은 그를 퇴위시키고 대신 그의 아들을 왕자에 앉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자 알라는 쑥메일인과 그녀의 남편 장제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참으로 희한한 가족관계가 많았다. 샤의 아들은 아비보다 뇌물에 훨씬 약한 모양으로 이제 영국 놈들과 미국 놈들은 이란의 석유를 마음껏 퍼가고 있었다. 마오쩌둥의 지도 편달하에 교육을 받은 우리의 새 공산주의자는 이 모든 것을 끝장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란의 공산주의자들 중에는 소련의 스탈린식 공산주의에 경도된 이들도 있고 혁명의 종교를 뒤섞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무리도 있다는 거였다. 흥미롭군. 알라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그들은 마르크스 선언문을 길게 인용해 가면서 현 상황은 흥미로운 것 이상이라고 단언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승리 아니면 죽음을 원한다는 거였다.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은 소원대로 두 번째 옵션, 즉 죽음을 얻었다. 이란 땅을 밟기 무섭게 국경 순찰대에 붙잡힌 것이다. 짐 속에서 이란어로 쓰인 공산당 선언이 한 부씩 발견되어 새 공산주의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되었다. 다행히 알라는 아무런 문서도 지니고 있지 않은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외국인처럼 보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순찰대가 총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알라는 모자를 벗어들고 처형된 새 공산주의자들에게 작별을 구했다. 그동안 함께 해줘 고맙다고 말하면서 눈앞에서 친구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는 것은 아무리 겪어도 결코 익숙해질 것 같지 않았다. 알란에게는 애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의 손을 등 뒤로 결박해 트럭 뒷칸에 쳐넣었다. 그는 영어로 테헤란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나 만일 이곳에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관이 없다면 최소한 미국 대사관으로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카페쇼? 카페쇼? 대답으로 돌아온 것은 이 말뿐이었다. 알란이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대략의 분위기는 이해했다. 앞으로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편이 좋다는 뜻이리라. 한편 지구 반대편 워싱턴 DC의 트루먼 대통령은 나름의 골치 아픈 문제들로 부심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다녔다. 이젠 선거철이 코앞에 다가왔어. 내 정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전략상 가장 큰 문제는 남부의 검둥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달래주느냐야. 진보적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물러터진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포인트야. 이게 여론을 내 편으로 묶어두는 비결이지. 국제적으로는 저 스탈린 동지를 다뤄줘야 하는데 하지만 난 그자와 타협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자는 그동안 여기저기서 몇 사람을 홀려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 해리 S. 트루먼에게는 어림도 없지. 다른 현안들에 비하면 중국은 이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스탈린은 아직도 마오쩌둥을 돕는 것 같은데 난 저 아마추어 같은 장제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또 쑥메이링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끝나야 해. 그런데 그 알란 칼소는 어떻게 되었을까?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말이야. 장제스는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쑥메이링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는데 폭약 전문가 알란 칼손이 어릿광대의 마누라와 함께 도망쳐 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쑥메이링은 계속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자기에게 알란 칼손을 붙여준 트루먼을 목졸라 죽이고 싶어서였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은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었다. 대신 미국은 국민당에 등을 돌려버렸다. 부패와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기아 등 모든 것이 마오쩌둥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결국 장제스와 숭메이린과 그들의 신복들은 타이완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 대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12장 2005년 5월 9일 월요일. 호숫가 농가의 우리 친구들은 지금이야말로 버스에 뛰어올라 이곳을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할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 예쁜 언니는 2권 달린 우비와 설거지용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다음 소냐의 궁둥이에 깔려 죽은 사내의 몸을 씻기기 위해 정원 스프링쿨러를 틀었다. 그녀는 먼저 그의 오른손에서 권총을 빼내 베란다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다. 총씨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를 향하게 했는데 이런 종류의 물건은 언제 갑자기 작동할지 모르는 까닭이었다. 양동이의 시신에서 코끼리의 배설물이 제거되자 율리우스와 베니는 시신을 본인이 타고 온 포드 머스탱의 뒷좌석 아래에다 우겨 넣었다. 공간이 다소 협소하기는 했지만 그 유감스러운 일을 거치고 난 몸은 볼륨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포드 머스탱을 운전했고 그 뒤로는 베니가 예쁜 언니의 파사트를 몰고 따라왔다. 그들의 계획은 호숫가 농가에서 얼마간 떨어진 어느 한적한 곳을 물색해 거기에서 차에다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다는 거였다. 진짜 배기갱들이 하는 수법 그대로 말이다. 따라서 휘발유 한 통이 필요했다. 율리우스와 베니는 브라우스의 한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베니는 먼저 화장실에 갔고 율리우스는 군것질거리를 사러 건물로 들어갔다. 브라우스의 한 허름한 주유소 앞에 세워진 300마력 V8 엔진의 포드 마스탱. 공장에서 막 뽑아 온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그 멋진 차는 스톡홀름 중심가에 불시착한 보잉 747기만큼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동이의 동생과 더 바이올런스 소속의 한 동료가 이 뜻밖의 횡재를 차지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동료가 주유소 상점 가자 코너에 있는 머스탱 주인을 지켜보는 동안 양동이의 동생은 운전대에 뛰어올랐다.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저 주인 녀석은 바로 바보 천치 아냐? 차 키를 그대로 꽂아놓고 나가다니 말이야. 베니와 율리우스가 상점에서 나왔다. 한 사람은 빈 휘발유통을 들고 또 한 사람은 옆구리에 신문을 낀 채 입안 가득 과자를 우물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머스탱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가만히 있자. 내가 차를 여기다 세워두지 않았나? 맞아요. 여기다 세워두었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 맞아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들은 다행히도 아직 제자리에 서 있는 파사트와 함께 올라 호숫가 농가로 돌아왔다. 빈 휘발유통은 채우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상관없었다. 머스탱은 새까만 색으로 지붕에는 연노랑 띠 2줄이 멋지게 뻗어 있었다. 양동이의 동생과 그 친구들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물이었다. 이 즉흥적인 절도가 일어난 지 5분 만에 차량은 The Violence 갱단의 차고에 은닉되었다. 다음 날 양동이의 동생은 차에 새 번호판을 붙여 공범 중 하나가 바다 건너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차를 가져가게 했다. 이럴 경우 라트비아인들은 위조 번호판과 위조 서류를 만들어 차가 스웨덴에 정식으로 역수입될 수 있게 해준다. 더 바이올런스의 멤버 중 하나가 이 차를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차는 합법적인 차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리가 시 교외에 위치한 어느 카센터에 세워진 스웨덴 머스탱이 지독한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카센타 주인은 원인을 찾아보았고 결국 뒷좌석 밑에서 시체 한 구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세상의 욕이란 욕은 모조리 퍼부으며 번호판 등 차의 출처에 연관된 모든 것을 지우고 뜯어버렸다. 그런 다음 한때는 포드 머스탱 중에서도 아주 멋진 모델이었던 것의 차체를 폐차장행 똥차로 보일 때까지 긁고 때리고 찌그러뜨렸다. 마지막으로는 한 주정뱅이를 포도주 4병으로 꼬드겨 차를 폐차장으로 몰고 가 시체와 함께 분쇄해 버리게 했다. 호스카 농가의 친구들은 이제 떠날 준비를 마쳤다. 시체가 실린 머스탱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은 물론 우려할 만한 일이었지만 알라는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절도범들이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절도범들은 본능적으로 경찰을 멀리하기 때문이야. 이제 오후 5시 30분이었고 날이 아직 밝을 때 떠나는 게 좋았다. 짐채만한 버스를 몰고 가야 하는데 길이 몹시 좁고 구불구불했기 때문이다. 소냐는 벌써 바퀴 위의 자기 우리에 들어가 있었다. 그들은 녀석이 마당과 창고에 남긴 흔적들을 말끔히 치워버렸다. 베니의 메르세데스와 예쁜 언니의 파사트는 농가에 남겨두기로 했다. 이 차들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그들이 출발했다. 처음에는 예쁜 언니가 운전대를 잡으려 했다. 비록 버스지만 못할 것도 없다는 거였다. 하지만 베니는 거의 대형 트럭 기사나 다름없었고 또 거의 모든 종류의 차에 대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다. 결국 예쁜 언니는 그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불법적인 일이라면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만으로도 충분했다. 편지함에 있는 곳에 이르러 베니는 왼쪽으로 꺾었다. 예쁜 언니의 설명에 따르면 이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몇 킬로미터 따라가면 오비시가 나오고 거기서 국도를 탈 수 있다는 거였다. 거기까지 가려면 약 30분이 걸린단다. 그러니 이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얘기해 보잔다. 4시간 전 보스는 아직까지 실종되지 않은 유일한 부하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카라카스가 돌아오는 즉시 둘이서 남쪽으로 출발할 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토바이도 타지 않고 클럽의 가죽 잠바도 입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제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움직이는 게 좋았다. 사실 최근 들어 보스는 등짝에 네버 어게인 로고가 찍힌 가죽 잠바를 착용하는 전략에 대해 재고해 보기 시작한 터였다. 원래 그의 의도는 멤버들이 정체성과 귀속의식을 가지고 외부인들에게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다. 하지만 실제 멤버 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고 볼트와 양동이와 카라카스와 그 자신으로 이루어진 4인 조직은 유니폼 없이도 정체성이 너무나 뚜렷했다. 거기에다 조직의 활동은 남들의 눈에 띄기보다는 오히려 은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보스는 볼트에게 거래를 위해 말름셰핑에 갈 때 기차를 이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반면 네버 어게인 로고가 찍힌 잠바를 착용하라고 했는데 이는 만일 러시아 놈들이 어떤 허튼 수작을 부릴 생각을 품고 있다면 상대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볼트는 어디론가 튀어버렸거나 아니면 그에게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데 그의 등짝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보스에게 전화로 문의하세요 라는 뜻의 로고가 보란듯이 붙어 있으니 이런 역같은. 보스는 신임했다. 이 사건만 해결되면 그 빌어먹을 잠바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리라. 그런데 또 카라카스 이놈은 도대체 어딜 갔단 말인가. 이제 출발할 시간이 아닌가 말이다. 8분 후에 나타난 카라카스가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수박을 사러 갔었다는 거였다. 아주 시원한 훌륭한 수박이에요. 카라카스가 설명했다. 뭐야? 아주 시원한 훌륭한 수박?
지금 우리 조직의 절반이나 되는 놈들이 무려 5천만 크로나를 들고 어디론가 튀었는데 넌 뭐 과일을 사왔다고? 과일이 아니라 야채예요. 방목박가에 속하는 야채라고요. 카라카스의 이 마지막 지적에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보스는 수박을 집어들어 불쌍한 카라카스의 머리통에 내리쳐 박살내버렸다. 이에 카라카스는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다 때려치우겠다고 선언했다. 볼트와 양동이가 사라진 이후 보스는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계속 나에게 욕을 퍼붓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 지겨워요. 이제 보스 혼자서 잘 해봐요. 이 카라카스는 택시를 불러 알란다 국제공항으로 가서 카라카스행 첫 번째 비행기를 탈 거예요. 적어도 거기에선 내 본명으로 불려줄 거예요. 베테 알라 미에르다. 똥이나 처먹어라. 그렇게 카라카스는 훌쩍거리며 떠나갔다. 보스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었다. 먼저 볼트가 사라져버렸고 보스는 양동이와 카라카스에게 신경질을 냈다. 그 다음에는 양동이가 실종됐고 보스는 솔직히 자기가 카라카스에게 상당히 성질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라카스가 밖에 나가서 수박을 사왔다. 보스는 이번에도 솔직히 자신이 약간 지나쳤으며 카라카스의 머리통에 방목박가의 야채를 내리치는 것 따위는 결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인정했다. 어쨌든 이제 혼자서 찾아내야 했다. 그런데 가만, 내가 뭘 찾아야 하지? 볼트? 볼트. 그놈이 트렁크를 들고 튀었을까? 그런 짓을 하기에는 너무 멍청한 놈 아닌가? 그러면 양동이? 이놈은 또 어디로 샜지? 보스는 그의 BMW X5 최신 모델에 올라탔다. 그리고 언제나 그럴듯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 표시가 없는 차를 타고 그를 미행 중인 형사들은 스톡홀름에서 스몰란드까지 300km를 달리는 내내 그의 주행 속도를 체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300km를 달리고 나서 그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금 앞에서 BMW를 몰고 있는 사내는 적어도 앞으로 400년 동안은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가 범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몽땅 법원으로 가져간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다. 오세다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던 아론손 반장이 스톡홀름의 동료들에게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도와주어 고마우며 이제부터는 자기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BMW에 장착된 GPS 때문에 보스는 아무 어려움 없이 시에토로프 마을까지 찾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워 올수록 그의 운전은 더 광폭해졌다. 이미 엄청난 수준이었던 속도는 거의 광속으로 바뀌어 아론손 반장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는 페르군나르 예르진이 자신이 미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제 길게 뻗은 직선 도로에서만 저 멀리 지평선에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정도더니 얼마 뒤에는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놈의 예르진이 어디로 갔지? 아마 어딘가에서 방향을 튼 모양이야. 아론소는 속도를 늦추고 이마에 흥건한 땀을 닦았다.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저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로 갔을까? 아니면 루트네 방면으로 직진했을까? 만일 그랬다면 이 길에는 속도를 내기 힘든 언덕이 많아 내가 따라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저 갈라진 길로 들어간 게 분명해. 아론소는 유턴해서 되돌아가 예르든이 들어갔으리라 짐작되는 그 샛길로 들어갔다. 이제부터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예르든이 정말로 이 길로 들어왔다면 최종 목적지가 멀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GPS가 갑자기 어떤 흙길을 지시해 보스는 시속 180km에서 20km로 급제동하며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미끄러지며 옆길로 꺾어 들어갔다. 이제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3.7km에 불과했다. 호스카 농가의 편지함에서 200m 남긴 곳에서 마지막 커브를 돌고 나자 자신이 들어가야 할 길로 짐작되는 좁다란 산책로에서 방금 빠져나온 대형 버스 한 대의 꽁무니가 보였다.
어떻게 하지? 저 버스엔 누가 타고 있지? 그리고 농가에는 누가 남아있고? 보스는 일단 버스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 어느 농가의 마당에 이르렀다. 그 마당의 이쪽 저쪽에 주거용 가옥 한 채, 헛간 하나, 그리고 한때 호우 시절을 누렸을 법한 보트 창고 하나가 보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양동이도 볼트도 노인네도 빨강머리 할망구도 바퀴 달린 회색 트렁크도 보이지 않았다. 보스는 몇 분을 더 하래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창고 뒤에 자동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빨간색 폭스바겐 파사트와 은혜색 메르세데스였다. 집을 제대로 찾아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아마도 몇 분 늦게 도착한 모양이었다. 그는 버스 추적에 나섰다.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에서 3 내지 4분 정도 앞서 있을 뿐이니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였다. 보스는 온 길을 되돌아가서 조금 전에 버스가 했던 대로 편지함이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꺾었다. 그런 다음 엑셀을 있는 대로 밟아 어마어마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볼보를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자욱한 먼지 구름 탓이었다. 예르든을 찾게 되어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잠시. BMW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 아론손 반장은 또다시 좌절해 버렸다. 예르든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온 김에 예르든이 허이허이 찾아왔다 불이 나게 떠나버린 이곳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터였다. 편지함에 적힌 이름으로 봐서는 구닐라 비에르 쿨룬트라는 여자가 주인인 이 농가를 말이다.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빨강머리일 거야. 그치? 아론선 반장은 중얼거렸다. 그는 9시간 전에 양동이 헨리크 홀덴의 포드 머스탱이 그리고 몇 분 전에는 보스 페르군나르 예르든의 BMW가 세워졌던 바로 그 지점에 볼보를 세웠다. 또 조금 전의 보스와 마찬가지로 이 호숫가 농가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혹시 남아 있을지도 모를 단서를 찾아 보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먼저 그는 주방에서 오늘자 신문 한 부와 냉장고 안에서 신선한 야채 몇 가지를 발견했다. 이 집의 거주자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또 창고 뒤에는 은혜색 메르세데스와 빨간색 파사트도 보였다. 첫 번째 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었고 두 번째 차는 아마도 구닐라 비에르 클룬드의 거실터였다. 아론선 반장은 이 밖에도 흥미로운 단서를 2가지 발견했다. 첫 번째는 집 앞 베란다 가장자리에 굴러다니는 권총이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표면에는 어떤 지문이 남아있을까? 형사는 10중 8구 양동이의 지문이라 생각하면서 권총을 집어 비닐봉지에 조심스레 넣었다. 집에서 나온 아론손 반장은 편지함에서 2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1992년 모델 황색 스카니아 K113의 명의 이전 증명서였다. 단체로 버스 드라이브를 하고 싶으셨나? 아론손이 중얼거렸다. 개조된 노란색 버스는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를 느릿느릿 달렸다. BMW가 버스 꽁무니에 따라 붙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길이 비좁아 추월하지 못하게 된 보스는 저 안에 대체 누가 타고 있으며 저들에게 혹시 회색 트렁크가 있을까 하는 생각만 열심히 굴릴 뿐이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는 우리의 친구들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마침내 적당한 은신처를 찾아 세상이 잠잠해질 때까지 몇 달간 조용히 숨어 있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실 그럴 목적으로 호숫가 농가를 선택한 것이었으나 소냐가 깔고 앉아버린 그 불쾌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모든 게 바뀐 것이다. 불행히도 알란과 율리우스와 베니와 예쁜 언니는 인간 4명과 동물 2마리로 10,000원이 되어버린 버스를 기꺼이 받아들여줄 만한 친구가 거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알란에게는 변명거리가 있었다.
그가 무려 100살이 되도록 살아오는 동안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설사 그런 불운을 피했다 해도 지금쯤 모두 늙어 죽어 있을 나이였다. 꾸역꾸역 100살까지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니까. 율리우스는 적 만들기가 전공 자체인 사람이었다. 지금 그는 알란과 베니와 예쁜 언니와 오랜 우정을 쌓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예쁜 언니는 이혼한 뒤 여러 해 동안 다소 반사회적으로 살아온 데다 도망 나온 코끼리를 은밀히 보호하는 상황은 그녀의 삶을 더욱 고립시켰다. 한마디로 그녀는 주변에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남은 것은 벤이었다. 그에겐 형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몹시 화가 나 있는 형이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화나 있는 형인지도 모른다. 율리우스가 혹시 그 문제의 형을 돈으로 달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베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참, 그렇지. 우리 트렁크엔 수천만 크로나의 거금이 들어있지. 보세는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탐욕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존심이 더욱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말하기 나름이었다. 베니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자신이 지금까지 형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는 즉각 실행에 옮겼다. 베니가 휴대전화를 들고 몇 마디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형이 대답했다. 지금 자기 엽총은 장전되어 있으며 만일 노루사냥용 총알이 궁둥이에 박히는 게 소원이라면 찾아오는 것은 대환영이라고. 이에 베니는 그런 일은 썩 기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기간의 해묵은 재정적 분쟁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친구 몇 명과 함께 찾아가겠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프라세 삼촌의 유산을 나누는 데서 약간 불균형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보세는 쓸데없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한 다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래, 얼마나 들고 올 건데? 한 300만 크로나 정도면 어떻겠어? 보세는 잠시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동생 베니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농담할 놈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 동생 놈이 로또에 당첨된 모양이군. 300만 크로나? 환상적이야. 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불러볼까? 400만 정도는 안 되겠어? 베니는 이미 예전에 더 이상 형에게 휘둘리고 살고 싶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때문에 형이 너무 불편할 것 같으면 그냥 호텔에 가서 묵을게. 이에 보세는 황급히 대답했다. 천만에 무슨 말이야. 난 전혀 불편하지 않아. 너와 내 친구들은 언제든지 와도 돼. 그리고 내가 우리의 해묵은 앙금을 300만 크로나로 아니 혹시 가능하다면 350만 크로나로 땅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길 원한다면 난 조금 더 반대하지 않아. 그리고 베니에게 자기 집까지 오는 길을 상세히 설명한 뒤 몇 시간 안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모든 것이 완만하게 해결된 듯 보였다. 달리는 길도 한결 널찍하고 반듯하게 느껴졌다. 널찍하고 반듯한 길. 이거야말로 보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다. 버스 뒤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BMW의 계기판은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한다고 10분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예르디는 스톡홀름에서 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름을 넣지 않은 것이다. 하기야 언제 그럴 시간이 있었는가. 만일 이 숲속에서 기름이 떨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양동이와 볼트와 회색 트렁크와 기타 등등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 버스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악몽의 시나리오였다. 이러한 전망은 예르딘이 유럽 유수의 대도시 갱단두목에 걸맞은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엑셀을 힘껏 밟아 단 1초 만에 노란색 버스 옆을 잽싸게 파져 추월하는 데 성공한 그는 그 탄력으로 150여 미터를 더 나간 다음 사이드 브레이크에 의한 드리프트 기술을 멋지게 구사하여 반바퀴 돌며 급제동에 도로를 비스듬히 막아섰다.
그러고는 글러브 박스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버스에 쳐들어갈 채비를 갖췄다. 보스는 사망했거나 자기 나라로 귀향한 부하들보다 훨씬 발달된 두뇌의 소유자였다. 그가 길 한가운데 차를 세운 것은 기름이 바닥났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하면 버스 운전사가 차를 세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로에서 자신이나 다른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다른 차에 달려드는 일은 상가지 않던가. 예상대로 버스 운전사는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았다. 하지만 보스의 미래 예측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어떤 버스가 수톤에 달하는 코끼리 한 마리를 운반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대형 차량이 흙길에서 제동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다. 벤니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50여 미터를 더 달려 나간 버스는 길 위에 신중하지 못하게 세워놓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문제의 승용차는 지상 3미터 높이로 20여 미터를 비행하며 80년 묵은 한 늠름한 전나무의 둥치에 세차게 부딪혔다. 이로써 새 놈이군. 율리우스가 한숨을 내쉬었다. 버스 안에 있던 두발 동물들은 버스에서 우르르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좀 더 힘겹게 몰려나와 BMW의 잔해를 살피려 달려갔다. 차 안에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사내가 핸들 위에 얼굴을 처박고 엎드려 있었다. 아마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내의 손은 바로 이날 얼마 전에 그들을 겨누었던 권총과 똑같은 모델의 권총을 아직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래, 당연히 3세번은 채우고 싶었겠지. 근데 이놈들은 대체 이 짓을 언제쯤 끝내려나? 베니는 지금 같은 때 그런 농담이 나오느냐고 투덜거렸다. 자기로서는 하루에 조폭 한 명을 죽이는 것만도 충분히 골치 아픈데 아직 저녁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2명이나 죽이지 않았는가? 이런 속도로 나간다면 밤이 되기 전에 일개 소대는 더 죽여야 할 것 같았다. 알라는 그들이 죽인 사람들과 자꾸만 연결되어 결코 좋을 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3번째 시체를 치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물론 사람들을 죽인 사실을 자백할 의도가 있다면야 문제가 다르겠지만 자기가 보기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였다. 그의 말이 끝나자 예쁜 언니는 핸들 위에 엎어진 시체에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길 한복판에 차를 이런 식으로 세워놓다니 세상에 너같이 한심한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면서 죽은 이는 대답 대신 목구멍에서 꺼르르 소리를 내며 오른다리를 힘없이 옆으로 떨어뜨렸다. 아론선 반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반시간 전에 예르딘이 사라진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 보는 것뿐이었다. 물론 네버 어게인의 두목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 다른 흥미로운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렉시의 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터 거기서 호텔방을 하나 잡아 보고서도 작성하고 부족한 휴식도 취하고 싶었다. 그렇게 몇 킬로미터를 달린 아론선은 번쩍번쩍한 BMW 신차 한 대가 전나무 둥치를 껴안고 있는 듯한 몰골로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금 전 호숫가 농가를 맹렬한 속도로 떠나갔던 예르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조금도 놀랍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미친놈처럼 운전을 하고서야 어떻게 무사하기를 바라겠는가. 그런데 좀 더 가까이 안을 들여다보니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았다. 우선 차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운전석은 피로 얼룩져 있으나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 BMW의 오른쪽 측면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움푹 들어가 있고 노란색 도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노란 색상의 대형 차량에게 들이받았다는 이야기였다. 1992년 모델의 황색 스카니아 K113이었겠지. 아론선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것은 입증하기 힘든 추론에 불과했고 BMW의 오른쪽 뒷문 차체에
버스의 번호판 형태가 도장처럼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이 일이 한결 수월하게 되었다. 그 글자와 숫자들을 경찰서에서 발부한 문서에 기재된 것들과 비교해 보기만 하면 되었다. 아론소는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알란 칼송과 그의 패거리는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시체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다.